안녕하세요. 하울링이 엄청나네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강의하긴 처음이고요. 잘 들리시나요? 들리시면 손 들어보세요. 예. 오늘 강의는 저희가 평통 밴쿠버 협의회에서 사무실을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이제 대중들에게도 좀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자라고, 특히 회장님께서 공공외교를 강조하시면서 한번 강의를 준비해 보면 어떻겠냐라는 취지로 준비가 됐고요. 그래서 회장님 간사 비롯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분들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주제를 원래 제가 농사를 좀 해오고 있는데 관심이 또 많았던 주제가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북한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이 있죠. 그래서 북한의 어떤 식량 문제, 산림 황폐화 문제, 농업 문제 이런 걸 좀 총체적으로 보고 싶다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이번 계기에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나누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제가 또 잘 아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그냥 제 견해를 그냥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북한 그러면 이제 핵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중요한 문제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참 불확실성도 많고 중대한 그런 문제는 틀림없는데, 어떻게 보면 또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한반도의 흙의 문제거든요. 북한의 흙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 그렇다고 또 한국은 그렇게 흙 관리를 잘 했는가,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만 우리 미래의 통일 한국의 어떤 미래를 그려나갈 때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될 겁니다. 흙이 어떤 상태에 있고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되느냐, 이 부분이 정말 핵 문제 이상으로 우리 민족의 생존과 연결되는 문제이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저의 짧은 생각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쉐어된 거 보이시죠? 제 얼굴이 보이나요? 아니면 화면이 한반도 미래농업 보이시죠? 예. 그러면 이게 제 밭의 흙인데요. 굉장히 척박하잖아요. 이게 곡괭이도 안 들어갈 정도로 딱딱합니다. 색깔이 노란색이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거름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흙이 있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숲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색깔이 전혀 다르죠. 검은색이고 아주 푸슬푸슬해 보이고 촉촉하고 습기를 머금고 있고 이렇게 생겼죠. 자, 요 두 흙이 살아있는 흙과 죽어있는 흙. 이 흙은 제가 개간을 하는 중인데 땅을 좀만 파니까 이런 흙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데서는 농사 짓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흙은 훨씬 쉽죠. 식물이 잘 자라니까.
그래서 요거는 또 어떤 사진이냐면 그 개간 과정에서 한번 이 밥캣이 들어와서 작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타이어가 지나간 자국 위로 비가 오잖아요. 잘 보시면 이 흙이 다 쓸러 내려가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이게 아주 작은 밭에서 관찰되는 현상인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요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개간을 해가지고 물의 흐름을 멈춘 거죠. 물이 내려가다가 멈추게 보이게 만들었는데 그 농사나 흙의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물을 어떻게 잡아가지고 흙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흙에 붙잡아 두느냐의 문제거든요. 자, 색깔을 보시면 그 아주 그 밝은 색깔의 흙, 이게 이제 거름기가 없고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흙이고, 퇴비를 갖다 부었죠. 퇴비의 색깔이 검은색이잖아요. 좋은 흙은 항상 검은 색깔에 가깝게 접근을 해요. 짙은 갈색이나 검은색에 가까워집니다. 숲의 흙이 이런 색이죠. 그래서 이 밭의 흙을 저런 검은 흙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 밭을 비옥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농업이라는 게 비옥한 검은 땅에 가가지고 이제 사막처럼 아주 밝은 갈색의 흙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농업을 우리가 하고 있다. 이게 제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의식이고, 그 방향을 바꾸지 않는 이상 뭐 북한이나 한국이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미래는 암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가 필리핀에서 찍은 사진인데 보시면 그 굉장히 척박한 모래예요. 해변에서 찍어가지고 소금기도 있고 아무런 식물이 자라지 않는 모래, 하얀색이 모래가 배경인데, 근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야자수가 자라고 숲이 있는 곳에서는 똑같은 흙을 가져왔는데 색깔이 다르죠. 동일한 흙인데 한 곳은 생명이 안 자라는 곳의 흙, 한 곳은 숲이 만들어진 곳의 흙. 그래서 이 하얀색 이 흙을 이 검은색 흙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올바른 농사다. 이게 제가 그 강력하게 이제 주장하는 바이고, 근데 지금까지 이제 인류가 한 100년 정도 해온 농사라는 게 이 검은 흙을 갖다가 다 이렇게 빼먹어가지고 하얀 흙으로 되돌리고 사막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런 농사를 우리가 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유엔에서 경고를 하기를 인류의 이런 형태의 농업은 60년 정도 가면 더 이상 못하게 될 것이다. 왜냐? 이런 검은 색깔 좋은 흙이 전부 사막이 돼버리기 때문에 농사 지을 땅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자, 물과 흙의 관계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예. 두 가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자, 물 속에다 흙을 집어넣습니다. 자, 예를 들어 큰 컵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속에 흙 한 덩어리를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한쪽에는 아주 좋은 흙을 넣고 한쪽에는 아주 척박한 흙을 넣는다고 했을 때 어느 쪽 흙이 물에 녹을까요? 물 속에다가 흙덩어리를 넣었다고 했을 때 좋은 흙, 아주 그 시커멓고 살아있는 흙을 넣었을 때랑 노랗고 밝은색의 그 죽어있는 흙을 넣었을 때 어느 쪽 흙이 물에 녹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흙 속에 물을 넣었을 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주 똑같은 실험을 생각했을 때 좋은 흙을 놔두고 그 흙 위에다가 물을 부었을 때 물이 흘러 들어가서 흙 속에 흡수되는 속도, 그리고 아주 척박한 땅에 물을 부었을 때 물이 흡수되는 속도, 어느 쪽이 더 물이 빨리 흙 속으로 들어갈까요? 또 흔들기를 해야겠죠 이제. 예, 말씀하시죠. 그러다가 저기 기름진 좋은 흙이
안 들리는데? 들리세요? 안 들립니다. 들립니까? 여보세요? 왜 이렇게 작게 들리지? 소원이죠, 소원이. 너무 작게 들려요. 네? 아, 이거 마이크로 해가지고 되겠군요. 채팅창에 써주세요. 예, 선생님, 다른 분도 생각해 보세요. 자, 첫째 질문. 물이 든 컵에 흙덩어리를 넣었다. 두 가지. 좋은 흙, 나쁜 흙 넣었다. 어느 쪽이 물에 녹을까요? 좋은 흙 녹을 것 같아요. 좋은 흙이 녹을 것 같아요? 네.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손들기. 자, 좋은 흙이 물속에 녹아버린다. 자, 손 드시고. 하나, 둘, 셋. 자, 나쁜 흙이 물속에 녹는다. 그 비디오를 켜주지 않은 분들은 일단 뭐 틀린 걸로 간주를 하고 정답은 나쁜 흙이 물에 녹습니다. 좋은 흙은 물속에서 그 모양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이게 뭘 뜻하냐 하면은 비가 내렸을 때 흙이 쓸려가냐 안 쓸려가냐의 문제예요. 비가 왔을 때 흙이 물에 녹아버리면 그 흙이 다 쓸려간단 말이에요. 토사가 이제 유실되죠. 근데 좋은 흙은 비가 왔을 때 그대로 그냥 모양을 갖추고 있어요. 자, 둘째 질문. 이제 흙에다 물을 부었을 때, 좋은 흙이 물이 빨리 들어간다. 아니면 나쁜 흙이 물이 빨리 들어간다. 자, 좋은 흙에 물이 빨리 들어간다. 자, 나쁜 흙에 물이 빨리 들어간다. 예. 이번에는 아까 틀린 분들은 다 맞추시고 아까 맞추신 분은 틀렸네. 좋은 흙의 특징이 좋은 흙은 물이 빨리 스며들고 그다음에 물이 많이 들어가고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또 무슨 뜻이냐면은 흙이 항상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가뭄이 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홍수와 가뭄은 똑같은 문제라는 얘기가 돼요. 흙이 죽으면 비가 오면 홍수, 비가 안 오면 가뭄 이렇게 돼버려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두 개 같은 문제고 이게 이제 흙에 대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이해인데 이 틀을 가지고 이제 북한 땅, 우리 땅 다 바라볼 수가 있죠. 일단 요걸 제가 슬라이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그 레이 알출레타라는 토양 과학자인데 실험하고 있죠. 그 왼쪽에 물이 아주 맑고 오른쪽에 물이 탁하죠. 나쁜 흙이 다 물에 녹아버린 거죠. 왼쪽에 있는 물은 위에 흙덩어리 있죠, 보이죠? 흙덩어리 전혀 안 녹고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이 흙은 그 기계를 가지고 땅을 갈지 않은 흙입니다. 땅을 갈지 않은 흙. 근데 오른쪽 흙은 땅을 가른 밭에서 가져온 흙.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흙 속에 물을 넣은 실험이죠. 왼쪽은 좋은 흙이죠. 물을 넣자마자 물이 쭉 빠져가지고 다 나와버리고 오른쪽은 물이 한 3cm 정도 들어가서 젖었죠, 흙이. 이렇게 물과 흙의 관계가 이렇게 바라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에 또 바람도 있고 해도 있고 태양도 있고 그런데 이제 쉽게 요약을 하면 흙이 죽으면 물에 쓸려가고 바람에 날려가고 햇빛이 비추면 그냥 가뭄이 와버리고 흙이 살아나면 물을 머금고 바람이 와도 흙이 온전하고 태양은 생명을 기르죠. 홍수와 가뭄은 같은 문제고 그 발생하는 원인은 홍수라는 게 뭐 굉장히 비가 많이 와서 발생한다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북한이랑 남한이랑 같은 양의 비가 내린다고 했을 때 왜 항상 북한은 이제 홍수 피해가 거의 연례적으로 반복이 되고 한국은 홍수 뭐 비 많이 오면 그냥 비 많이 왔다는 정도지 큰 피해가 나지는 않잖아요. 그 이유가 흙이 그 물을 받아들여서 머금느냐에 있는데 네, 어떻게 됐냐? 물을 머금지 못하면 홍수가 되고 그다음에 물을 머금지 못했으니까 흙이 건조하죠. 속으로는 물이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건조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그치면 바로 가뭄, 흙이 말라버리는 겁니다. 근데 또 흙이 물을 머금지 못하는 이유가 쉽게 말하면 땅에 식물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흙의 생명은 생명. 흙은 생명체가 만들어내는 것이고 생명체에 의해 유지가 되고 흙 자체가 하나의 생명체죠. 흙이 생명체라는 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흙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살아있는 흙이 있고 죽어있는 흙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흙을 돌보냐에 따라서 살 수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흙은 반드시 동식물, 미생물이 함께 작용하지 않으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화면 공유가 되나요 지금? 공유 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예. 예, 이렇게. 그래서 그 흙이라는 게 우리가 무슨 뭐 돌이 이렇게 깨져가지고 구스러기가 돼가지고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흙의 아주 작은 부분에 대한 이해이고 흙이라는 거는 돌, 가루 플러스 거기서 생명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만들어져요. 반드시. 그래서 흙에서 그 미네랄을 흡수해서 식물이 자라죠. 그 식물은 그 광합성을 하니까 이 동물의 먹이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럼 식물을 먹고 동물이 배설물을 내고 그리고 여기 또 동물이라고 했을 때 미생물을 포함하고 있는데 미생물이 사실 흙을 만들어냅니다. 그 박테리아가 흙을 이렇게 그 뭉쳐가지고 동글동글한 알갱이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다시 곰팡이 균사가 와가지고 묶어내면서 단단한 어떤 구조물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속에는 물도 들어가 있고 공기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로는 다시 식물 뿌리가 내려오면서 그걸 또 엮어서 묶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비가 와도 전혀 그 파괴되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흙이고 그 구조를 깨기 시작하면은 예를 들어 기계를 가지고 흙을 막 깊이 갈아버린다든가 신경 아니면 뭐 이제 독약, 그 독극물, 농약이나 이 비료를 써가지고 미생물들을 죽여버린다거나 이러면은 흙의 구조가 다 깨지고 흙이 죽어버립니다. 흙이 죽는 순간 홍수와 가뭄이 나고 그게 반복되면서 흙이 유실되고 결국은 사막화가 진행됩니다. 사실 그 김성일 교수님이라고 이 북한 산림 문제에 굉장히 아주 열정을 가지신 분이 북한이 사실 사막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북한이 사막이 돼가고 있다. 네, 무서운 얘기죠. 사막이 되면은 돌이킨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왜 어렵냐? 시간과 흙, 그 3cm의 흙이 생기는데 1000년이 걸립니다. 그 흙이 다시 비옥해지는 데는 10,000년이 걸려요. 그러면은 한 번 홍수 나서 한 10cm 정도 흙이 쓸려 내려갔다. 그건 이제 3만 년 지나야 다시 만들어지는 자원이죠. 자연의 시간으로는 별 상관이 없지만 인간의 시간으로는 기다릴 수가 없는 시간이죠. 그래서 인간의 기술이라는 게 사실 이 과정을 좀 빨리 만들어내는 거, 그 정도의 기능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게 좋은 기술이고. 이제 김정은 집권 이래 가장 심한 홍수가 났다 이렇게 말들 하던데요. 그래서 사진을 좀 찾아봤는데 북한 홍수 모습이고요.
음파라는 곳이 굉장히 심했다 그래서 찾아봤는데 사진 보이죠? 그 다음에 잘못 눌렀다. 죄송합니다. 잘못 눌렀어요. 네, 그래서 음파를 위성사진으로 보니까 자, 나무가 하나도 안 보이죠. 나무가. 음파라는 곳 주변은 전부 벌거숭이 산에다가 그냥 황토가 노출되어 있는 곳이니까 비가 오면 당연히 저런 피해가 나겠죠. 흙이 물을 머금지 못하고 죽은 흙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음파만의 문제가 아니고 북한의 두 번째 도시라고 하는 남포 보시면 약간의 산이 있는데 또 그 독일의 어떤 산림학자 말로는 이렇게 푸르게 보이는 것도 사실 가보면 키 큰 나무들이 아니고 다 전부 그냥 덤불이라고 합니다. 키 작은 덤불들. 평양 인근의 산이 아주 듬성듬성 녹색이 조금 보이죠. 이제 우리 서울하고 비교했을 때 서울은 북쪽, 동쪽, 남쪽으로 이렇게 아주 그래도 제법 초록색이 보이죠. 그러면 밴쿠버는 또 그거랑도 또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초록색이라는 게 그냥 뭐 미관상 좋다는 차원이 아니고 생존하고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우리가 이 땅의 흙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이 문제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캐나다가 정말 너무 선진국이라서 흙 관리 잘하냐 그건 또 다른 문제고요. 지금 밴쿠버 아일랜드 왼쪽에 보이시잖아요. 왼쪽에 딱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 숲속에 막 구멍처럼 빠꾸빠꾸빠꾸 막 수백 개의 점들이 있죠. 숲이 짙은 녹색이 있다가 이렇게 갈색으로 점들이 막 나 있잖아요. 전부 벌목한 겁니다, 저게. 그래서 여기 BC주도 그 아주 오래된 그런 울창한 나무들을 엄청나게 벌목을 해가지고 파괴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고 나서 다시 나무를 심고 빨리 자라게 한다고 화학비료를 산에다 뿌리고 그리고 상업적으로 큰 유용성이 없는 뭐 오리나무나 자작나무나 이런 애들은 또 산에다가 제초제 뿌려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 환경이 축복을 받은 곳이지 꼭 그렇게 관리를 잘하느냐 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원주민들 땅에서 또 엄청나게 벌목을 하죠. 자, 평양 2005년과 2012년 네, 이렇게 차이가 많이 황폐화가 많이 진행됐죠. 자, 이거는 북한의 농촌의 전경. 보시면 산이 전부 계단식으로 다락밭을 만들어가지고 나무 다 베어내고 거기서 이제 식량을 길러서 먹는데 저런 곳에 비 한 번 오면은 저 산에 있는 토사들이 전부 쓸려 내려오겠죠. 그리고 또 고질적인 문제가 그 땔감이에요. 땔감. 연료가 없으니까 또 북한은 춥고 땔감 말고는 난방을 하거나 요리를 할 수 있는 연료가 거의 없어요. 90% 이상이 그냥 땔감에 의존해서 생활을 하니까 산에 뭐 나무가 있으면 그냥 가서 배다가 그냥 땔감으로 쓰는 거죠. 그러면 산이 푸르러질 수가 없죠. 일종의 악순환에 빠지는 건데 이게 이제 아까 보시면 이제 식량이 없고 연료가 없다. 그러면 개간을 해서 밭을 더 만들고 땔감을 가져와서 연료를 더 가져오죠. 그럼 또 산림이 더 파괴됩니다. 산림이 파괴되니까 또 비만 오면 홍수가 와가지고 홍수가 논밭을 휩쓸고 지나가면 그게 다 황폐해지죠. 막 그 진흙더미하고 그 돌하고 다 가져와서 식량을 다 쓸어버리면서 밭을 망가뜨려 놓잖아요. 그럼 다시 식량이 부족하고 에너지가 없어요. 연료가 없어요. 그럼 다시 또 가가지고 땔감하고 더 개간하고 밭 만들고 악순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선순환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상당히 그래도 전부터 좀 의식 있는 분들이
그 한국에서도 학자들, 민간들 다 해가지고 이런 좋은 활동들 하고 계세요. 근데 쉽지가 않은 과정이고요. 제가 오늘 제시하려는 건 이걸 소개하는 걸 추가해가지고 그 농업의 관점을 좀 접목시켜서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북한의 산림 면적이 76년도에서 2010년 40년 안 되는 기간 동안 무려 3분의 1 이상이 사라집니다. 3분의 1이라는 건 엄청난 규모죠.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그래서 이 농업 환경의 문제가 그냥 뭐 숲이 있어서 아름답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농업의 문제랑 같은 문제이고 빈곤의 문제하고 같은 문제입니다. 환경이 파괴되면 농업이 파괴되고 농업이 파괴되면 빈곤이 빠지게 되고 빈곤한 사람들 또 개간을 하고 환경을 파괴하게 되고 계속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경 따로 농업 따로 빈곤 따로 이렇게 해결할 수가 없고요.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흙이 이제 황폐화해지는 건데 그러면은 식량이 부족해지고 다시 산림을 대간하고 땔감을 가져온다. 그리고 다시 흙이 황폐해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악순환하고 또 조금 다른 악순환. 이거는 이제 제가 농업 관점에서 쓴 악순환인데 아까는 좀 더 산림 관점에서 쓴 악순환이고 이건 뭐냐면은 도대체 왜 흙이 황폐해질까요? 이상하잖아요. 흙이 왜 황폐해지죠? 흙이 왜 황폐해질까요? 자, 그 농사를 지으면 흙이 황폐해지는 게 맞나요? 왜 그렇죠? 요거 언뮤트 하시고 말씀해 보세요. 비료와 농약 때문에. 네, 말씀하세요. 비료와 농약 때문에. 비료와 농약. 영양소가 다 없어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영양소가? 안 들리는데. 여기 무슨 볼륨이 있나? 최고로 했는데. 저기 김이 아까 앉아서 했는데 지금 김은 했네요. 영양분을 다 먹어주고 아, 작물이 영양분을 다 먹어서. 그 한반도에서 농업 역사가 한 10,000년 정도 돼요. 우리 땅에서 농업을 한 게. 근데 10,000년 동안 흙이 황폐해진 건 아니잖아요. 계속 농사가 반복됐죠. 그죠? 근데 흙이 황폐해진다는 얘기는 뭐 100년 정도 된 얘기죠. 그전엔 안 그랬단 말이에요. 흙이 황폐해지면 농사를 어떻게 지어요? 10,000년을 한 10년, 20년 짓다가 농토가 사막이 되고 농사를 못 짓죠. 근데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농업의 방식이 흙을 황폐화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는 거죠. 사실 북한이 선택한 농업의 방식이 흙을 황폐화하는 방식이었고 그래서 저 악순환에 빠진 겁니다. 뭘 제가 얘기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북한의 농정 그 4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쭉 정리된 자료가 있어가지고 가져와 봤는데 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시간은 없고요. 일단 가운데 보시면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 이렇게 딱 보이죠.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이게 수리라는 게 물 조절을 하겠다고 뭐 댐 건설이라든지 이런 그 소위 말하는 이제 현대 기술을 가지고 물을 좀 통제해 보겠다 이런 건데 그게 성공했으면 지금 저렇게 물난리가 날 수가 없죠. 수리화라는 게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본으로 돌아가면은
수리화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100배, 1000배 중요한 거는 흙을 살려야만이 물 치수가 되는 거죠. 흙을 살려야만 치수가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 흙을 쓸고 내려오면서 막 그 지나가는 그 홍수를 막을 길이 없어요. 전기화라는 것도 뭐 좋은데 이제 전기를 만들어내려면 석탄이 있어야 되고 석탄을 캐려면 또 전기가 있어야 되고 악순환에 빠지게 돼요. 북한 경제가. 그러면서 에너지난에 들어가죠. 식량난은 또 에너지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식량이 있어도 그거를 수송을 해서 식량이 필요한 곳으로 보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모든 국가적 운송 체계가 마비되면서 기계화, 이제 화학화, 이제 화학화라는 게 화학비료 쓰고 농약 쓰고 해가지고 식량을 증산하겠다 이런 얘기죠. 이런 식의 접근이 흙의 황폐화를 부른다는 겁니다. 기계화라는 것도 뭐예요? 기계로 흙을 막 짓밟으면서 갈면은 흙이 다 파괴가 되거든요. 아까 맨 처음에 사진 보여드렸지만 흙을 갈아온 땅에서, 그러니까 경작을 해온, 심경을 해온 땅의 흙을 물에 넣으니까 다 녹아버리잖아요. 그런 결과가 이르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그냥 보시면 또 농어촌 3대 혁명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기계로 파는 게 기계로 파면 파괴된대. 그 사람들을 인민들을 정신 무장 시켜가지고 더 열심히 하게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막 군중을 동원하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자꾸 가가지고 유기농 가르치는 선생님이 한다. 응? 유기농 가르치는 선생이 한다. 들어봐. 뮤트. 그리고 주체농법과 농업혁명 방침이라는 걸 정리를 하게 돼요. 주체농법은 주로 이제 김일성 때, 그리고 농업혁명 방침은 김정일 때 나오게 되는데, 맨 위에 보시면 다락밭 돼 있잖아요. 다락밭. 이게 아주 그 김일성이 70년대, 80년대 가면서 우리가 이제 숲을 놔둘 여유가 어딨냐, 전부 다 베어버리고 거기다 밭을 만들어서 식량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엄청난 숲을 밀어내고 다 아까 보신 계단식으로 다락밭을 만들어요. 조금만 땅떼기만 있으면 그냥 나무 밀어내고 다락밭 만들어 가지고 식량을 늘렸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비만 오면 토사가 휩쓸리고 산사태가 나고 무너지고 그러면서 아주 귀중한 흙이 다 유실돼 버리고 그런 덫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뭐 집약화 돼 있는데 이런 것도 같은 땅에 많이 심는다고 수확이 많아지는 게 아니죠. 적당한 간격을 두고 심어야 되는데 그냥 많이 심어가지고 많이 길러내면은 식량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식의 좀 사실 좀 단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돼요. 그 뭐 과학적 채비 뭐 다 좋은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북한은 점점 더 토지가 황폐화되고 농업이 붕괴되게 되죠. 자, 제가 생각하기에 한 이런 정도의 실책이 있지 않았나. 첫째는 자연을 인간이 정복하고 개조하고 막 주무를 수 있고 통제하는 대상으로 본 거죠. 자연이라는 것은 우리도 자연의 일부이고 자연의 흐름을 순응하지 않는 농업을 하면 그 농업은 반드시 망합니다. 실패합니다. 자연을 거슬러서 우리가 뭘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오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죠. 사람을 그냥 지시하고 이제 정신부장 시켜가지고 널 이제 혁명적으로 주체 사상으로 무장시켜서 일을 시키면은 할 수 있고 안 시키면 일을 안 하면 말을 안 들으면 처벌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사람들이 움직이지가 않죠. 동기부여를 실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케미컬, 농약이나 비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건데 이거는 이제 화학 비료를 사용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그게 결국은 흙을 파괴하고 빈곤을 가져올 것이라는 걸 예상하지 못한 거죠. 그냥 단기간에 화학 비료를 쓰면은 식량은 늘어나니까 그냥 화학 비료를 사용하고 거기에 의존하는 덫에 빠져버린 겁니다.
식량 생산량을 보시면 90년대 후반 식량 생산량이 급감을 하죠. 뚝 떨어집니다. 파란색 줄 보시면 FAO 자료인데 90년대 후반에 뚝 떨어지죠. 보이죠? 그 다음에 2000년대 후반에 한번 또 떨어지죠. 이거를 보시고 이제 이걸 보시면은 자, 노란색 줄 보시면 비료 사용량인데요. 비료 사용량과 식량 생산량이 정확히 여기 일치하고 있죠. 90년대 후반에 비료 사용량이 떨어집니다. 2000년대 후반에 비료 사용량이 떨어집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화학 비료에 의존하는 농업을 하고 있어서 비료 없이는 더 이상 식량을 생산할 수 없는 상태가 됐고, 다시 말하면 흙이 다 죽어가지고 화학 비료 없으면 식물을 길러낼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는 게 되죠.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고요. 80년대 후반부터 비료 사용량이 계속 주는데 저거는 그 공산권이 몰락하면서 소련으로부터 받던 비료가 끊기고 원유 공급 끊기고 원전 지어주겠다는 약속 다 중단되고 하면서 80년대 후반부터 이제 예견되었던 재앙이죠. 90년대 그 굶주림 기아 사태.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렇게 비료를 지원했었고요. 예, 화학 비료에 의존하는 식량 생산, 이것은 흙의 죽음을 부르고 흙이 죽으면 식량을 생산할 수 없고 그러면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근데 이거 우리나라도 자유롭지가 않아요. 절대로. 우리나라가 왜 북한처럼 심각한 문제가 안 나타나고 있냐 하면 끊임없이 뭔가를 그래도 비료를 계속 들여올 수 있는 돈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결국은 이제 90년대 후반에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는 사태로 접어들게 되죠. 같은 민족으로서 참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광경들이죠. 이 당시 이것 바로 전에 에너지난이 왔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 공산권에서의 그런 나름대로 이루어지던 무역이나 소련의 지원이나 이런 게 중단되면서 에너지난이 오고 땔감 사용량이 93년에서 96년 사이에 2.4배가 늘어나면서 전부 산이 다 벗겨지게 되죠. 산이 벗겨지는 것은 곧 농업의 문제가 되고 농업의 문제가 곧 식량의 문제가 되고 그래서 기아 사태가 오는 겁니다. 다락밭 조성 사업도 일조를 했고 그 다음에 자연 환경 관리의 실패는 곧 자연 재해로 나타나게 되고 91년 대홍수, 93년 냉해, 94년 우박, 94년에서 98년까지 왕가뭄 거의 5년을 가뭄에 시달리고 또 95, 96 수해, 해일 이렇게 겪으면서 예, 국정원 추정 300만 명, 유엔 조사단 추정 40만 명이 그야말로 굶어서 죽게 됩니다. 예, 이게 아주 슬픈 장면들인데요. 자, 이제 북한 상황은 그 농정 그리고 농사 상황, 산림 동시에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약간 좀 대안을 찾아보는 과정으로 화면 공유 안 되나요? 되죠? 예. 자, 이 사진은 그 80년대, 84년도에 이디오피아를 강타했던 그 기근, 이디오피아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죠. 또 내전 상황에서 가뭄까지 겹쳐가지고 식량이 없어서 정말 세계가 놀랐던 사건입니다. 이디오피아. 어머니와 이런 이제 아침마다 굶어 죽은 사람들 시체를 이렇게 쭉 나열해 놓는데 보시면 엄마 발하고 아기 발이 같이 놓여 있는 게 보이죠.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뭐 게을러서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농사를 열심히 지으려고 해도 환경이 파괴돼 보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여기 이제 존 리우라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환경 그 농업 생태를 많이 만드시거든요. 이게 그분이 이디오피아에서 촬영한 동영상인데 이게 무슨
그랜드 캐년처럼 아름다운 관광지가 아니고요. 비가 와가지고 흙을 다 깎아낸 자국입니다. 사람 키보다도 더 높은 전부 다 흙이 쓸려 내려간 자국인데 이게 뭐 수십 킬로미터의 이 지역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좋은 흙 말씀드렸잖아요. 검고 촉촉하고 부드럽고 이렇게 습기를 머금고 있는 흙 자체가 하나도 없죠. 전부 다 쓸려 내려가고 사라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농사를 지어요? 불가능합니다. 사막화가 진행된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이고요. 근데 이제 희망적인 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땅에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일을 한 결과 이렇게 변신을 하는 일이 있었고요. 이제 드디어 물이 흐르는 거죠. 물. 숲을 이해하실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숲이 곧 물이라는 거를 아셔야 되는 거죠. 숲이 사라지면 물이 사라집니다. 지하수가 사라지고 냇물이 사라지고 강물이 사라져요. BC주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 뭐 굉장히 여기 연못 호수도 많고 물이 넉넉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농사 짓는 쪽만 해도 그 상수도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지하수를 파서 지하수를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수위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어요. 거기서 또 하는 말이 벌목을 하잖아요. 그 수위가 그냥 뚝 떨어져 버립니다. 나무를 베면 수위가 떨어져요. 숲이 곧 물입니다. 여기 이디오피아에서도 뭘 했냐면은 이 재래 종자 토종 식물들 가져와 가지고 산에다가 심은 거예요. 야산을 녹화를 한 거예요. 산에 식물이 자라면서 숲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물이 흐르기 시작한 거죠. 그럼 또 물은 뭐냐? 물은 농사죠.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죠. 여기 이디오피아 남자가 이렇게 물을 이제 퍼올리고 있죠. 부인이 새참 가지고 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숲, 환경, 농업, 식량 같은 동일한 문제라는 걸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세계에서 5번째로 긴 강, 중국에서 2번째로 긴 강. 무슨 강일까요? 아, 이거는 다 뮤트되어 있으시구나. 황하입니다, 황하. 네. 근데 황하 말 그대로 누런 강, 누런 색깔 강인데 이게 왜 누렇죠? 흙이 쓸려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흙이 쓸려와서. 예. 물이 그게 옛날에 중국 기록 보면 옛날에 황하의 이름은 황하가 아니었어요. 그냥 하입니다. 하. 황하가 아니고 하예요, 이름이. 근데 황하라는 이름이 수나라 당나라 지나면서 굳어져요. 뭘 뜻하겠어요? 예전에 맑은 물이 흐르는 강이었는데 저 황하라는 곳이 맑은 물이 흘렀을 당시에 살기가 너무 좋고 숲이 우거지고 생산성이 높은 땅이니까 사람들이 몰려가서 그 문명을 일으켰죠. 황하 유역에서 중국 문명이 일어나잖아요. 황하 문명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문명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맑은 물이 사라지고 황하가 되는 거예요. 수나라 당나라 시대 오면서 황하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황하 그러면 그냥 누런가 보다, 황해 그러면은 바다가 누런색인가 보다 생각하는데 그게 환경 파괴의 결과물이에요.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황하에서 그 많은 흙이 쓸려 내려가고 있는데 그 흙은 어디선가 올 거 아니에요. 그게 그 빙하기 때 형성된 그 수백 미터 두께의 그 황토, 그게 계속 쓸려 내려오고 있는 과정이고요. 계속 쓸려 내려가고 있고 1년에
16억 톤, 1년에 16억 톤이 우리 황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 흙의 양이. 그러면 중국 역사 뭐 한 5천 년 계산하면 8조 톤이 지금까지 사라진 거예요. 흙이. 아, 이게 온라인으로 뮤트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의 이 탄성이나 이런 게 공유가 안 되네요. 이 느낌이. 이게 왜 여기가 있지? 아, 그럼 또 막 울리고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황하. 그런데 중국은 상당히 그래도 녹화 사업을 잘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존 리우라는 분이 95년부터 여기 황토공원을 다니면서 다큐를 만들거든요. 한 20년 가까이 여기를 방문하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이게 그래서 그 초기 단계 녹화 사업 시작할 당시에 황토공원의 모습이고요. 정말 척박하고 예, 죽어 있는 흙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성공하죠. 이때 뭐 중국 그 공산당이 그냥 일방적인 무슨 주민들을 동원하고 한 게 아니고 퇴경환림이라는 정책을 써요. 경작지를 퇴출시키고 환림, 숲으로 되돌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지시하고 명령하고 말 안 들으면 처벌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농민들에게 보상을 해줘요. 보상을 해줘가지고 경제적으로 사람들의 유인을 만들어주고 생계적인 안정감을 주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성공하거든요. 사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죠. 자, 우리나라입니다. 이거는 어딜까요?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그 조림 녹화 사업의 성공 사례거든요. 세계적입니다. 그 해방 당시에 북한의 산림이 우리나라의 2배가 넘었어요. 목재의 양이나 산림 면적이 2배가 넘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정말 녹화를 성공을 했죠. 여기 대관령입니다. 지금 이렇게 줄 그어진 것처럼 보이는 게 전부 조림 사업 한다고 방풍막을 만든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 대관령. 당시에 그 박정희 지시로 산림청장이 조림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대관령을 갔다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대관령에 가가지고 찝차에서 내리는데 찝차 문이 바람에 뜯겨 나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정도로 여기는 최악의 기후 조건, 너무나 강한 바람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서 나무를 심을 수가 없죠. 바람이 다 날려버리고 나무가 자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엄청난 규모의 보시면 전부 방풍막을 설치했죠. 바로 물이 쭉 간 게 바람막에 그 사이사이로 나무 심어놨잖아요. 벽처럼 올라 있는 건 방풍막이에요. 그 사이로 심어져 있는 게 나무잖아요. 이게 쌀이나 무슨 그런 걸로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이런 걸 이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성공을 하죠. 굉장히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사례입니다. 캐나다에서도 우리나라 조림 사업의 성공 사례를 보러 와요. 캐나다 선진국이라고 해도 우리는 이쪽에 성공을 했고 보시면 저런 그 나무 하나 없던 바람의 아니지. 바람의 산맥 대관령을 녹화시키고 심지어 이제 막 목장까지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야호 대관령이 좋아하는 것까지 이르게 되죠. 예. 이거는 제가 그
저도 약간의 기여를 했던 프로젝트인데요. 이건 필리핀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주 가난한 어촌이고 이렇게 이런 집에서들 살아요. 자, 이 사진이 이제 중요해지는데요. 그 왼쪽에 모래가 있고 오른쪽에 풀이 있는데요. 그 마을에서 문제가 맨날 파도가 와가지고 모래를 다 쓸고 내려가 버려서 해안가가 너무 위험한 거죠. 다 막 침식이 되니까 정부에서 망그로브 나무를 여기다 심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망그로브가 좀 파도를 막아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파도가 망그로브 나무를 전부 다 쓸어갔다고 합니다. 다 휩쓸어갔고 근데 이제 오른쪽에 풀은 자라고 있죠. 이 풀이 뭐냐면 여기 있는 주민들이 그 가꾸어서 만들어낸 풀입니다. 그래서 토사의 유실을 막은 거예요. 흙의 유실을 막은 거고 이 풀을 길러낸 기술이 정말 쉽고 돈 안 들고 효과적인 기술을 쓴 거죠. 이런 기술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현장 지도를 했던 분이 제가 했던 필리핀 농업 강의에 왔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도 일부를 적용을 해가지고 만들어냈어요. 이게 주로 그 낙엽을 가져와 가지고 흙을 좀 비옥하게 만들고 미생물들을 배양해서 부어주고 이런 방법을 썼는데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여기가 필리핀에서도 굉장히 가난한 지역이거든요. 돈이 전혀 필요 없이 녹화를 했는데 자 녹화만 해서 끝난 게 아니고요. 식량을 기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그 파도마개를 만들어내고 토양을 안정시킨 다음에 요 뒤쪽으로 요 야생 풀들이 자라고 있는 뒤쪽으로는 밭을 만들어내 가지고 이게 카사바입니다. 왼쪽에는 코코넛이 자라고 있고 카사바가 그 중요한 식량 작물이죠. 열대 쪽에. 요게 그 가족 사진. 요 여자분이 이 뒤에 보이는 이 전체 정원을 다 만들어냈어요. 원래는 여기가 모래만 있던 황무지거든요. 근데 이걸 만들어냈고 이 어린이들 보이지만 얘네들이 저체중으로 영양 실조에 빠져 있었는데 이분이 식량을 줄여내면서 그 정상 체중으로 회복을 합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같이 일했던 그 카톨릭 교회에서 전부 다 현장을 나가가지고 그 아이들 체중도 측정을 하고 기술 지도하고 하거든요. 원래는 그 교회에서 식량 보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호품 조달. 식량을 굶는 지역에 갖다 주는 일을 하다가 아니 식량을 줄 것이 아니라 식량 굶는 법을 가르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전환을 해가지고 그 기술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분이 이 해안가 모래밭 위에다가 정원을 만들어냈어요. 밭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먹여서 정상 체중으로 돌아왔죠.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이 정말 돈 안 들고 쉬운데 그냥 일반 백성들, 인민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왼쪽에 이분이 그 카톨릭 교회에서 보건국장을 담당하고 있는데 저랑은 누이라고 할 정도로 친하게 제 시스터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 밭에서 찍은 사진인데 제 밭에 바로 위가 숲이에요. 근데 숲이랑 밭이 붙어 있다는 게 너무나도 큰 그 도움을 줍니다. 농사하는데. 왜냐하면 숲이 밭을 비옥하게 해주거든요. 전부 이게 숲에서 긁어모은 낙엽이고 이 숲 속에 있는 야생의 아주 강한 미생물들이 가득하죠. 그럼 이거를 가져와서 밭에 넣으면은 밭에 있는 미생물들이 살아나고
전부가 비료가 돼가지고 흙을 기름지게 만들죠. 그러니까 숲이라는 게 우리가 숲을 없애고 밭을 만든다라는 개념을 벗어나서 숲이 밭을 도와주고 밭이 숲을 도와준다는 개념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게 숲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중요한 그런 원리이고요. 기술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의 이 예시를 제가 보여드렸고요. 결론 부분에 들어가겠습니다. 북한의 흙을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 지금 문제가 일단 화학 비료에 의존하는 식량 생산에 들어가 있죠. 비료 없이 식량 생산이 안 되고 비료를 구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이 없고 그러면 이제 뭐 원조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자체 생산해야 되는데 자체 생산할 경제력이 안 되고 또 식량은 더 생산이 안 되고 그 빈곤에 빠지고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래서 화학 비료를 탈피하는 쪽으로 과감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북한 식량 문제 있으니까 뭐 비료 이렇게 지원하고 하면 되겠지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땔감과 개간으로 숲이 사라지고 있죠. 땔감은 또 에너지 문제, 연료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화전민들이 많았어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오면서 화전민들이 제 기억으로 30만 가구인가 산에 숨어 살면서 그냥 이제 불 질러가지고 숲을 없애고 거기다가 농사하다가 이제 흙이 척박해지면 다시 떠나버리고 이런 식으로 화전을 했었거든요. 북한은 아직도 화전민들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전부 화전민이 정리됐죠. 근데 그것도 무슨 화전민을 처벌하는 걸로 되는 문제가 아니고 화전민들의 생계를 보장을 해주고 그 산림 관리를 합리적으로 사람을 이해하면서 합리적으로 해 나갔기 때문에 성공한 거죠. 우리나라가 산림 녹화할 때 10년 넘게 계속 실패를 해요, 사실. 그러다가 나중에 실패해서 배우면서 경제적 안정을 시켜주고 주민들을 그리고 행정력을 또 무조건 지시만 할 게 아니라 동기부여를 하면서 이렇게 활용하는 걸 해서 경찰, 지방자치제, 중앙정부가 하나가 돼가지고 움직이면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녹화 사업을. 그러니까 단순히 뭐 나무를 많이 심어서 녹화가 성공했다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물난리와 가뭄이 교차 반복이죠. 북한의 상황. 근데 물난리는 비가 많이 와서 생기는 게 아니고 가뭄은 비가 안 와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흙이 죽으면 비가 조금만 와도 홍수가 나고 비가 조금만 안 와도 가뭄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그 아주 난처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게 우리의 북한 동포들이고요. 그러면 이제 한국은 어떠냐? 조림, 녹화 성공한 것은 세계적으로 아주 자랑할 만한 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림, 이 경험을 가지고 북한에서도 굉장히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죠. 그런 걸 추진해 나가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쪽 분야 말고 이제 한국의 농업 쪽을 보면 우리도 사실 흙을 잘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의 흙도 지금 농약 비료에 찌들었죠. 그 다음에 항생제는 우리가 밭에 뿌리는 건 아니죠. 항생제는 동물들을 먹이는 건데 전부 항생제 먹은 동물들의 축분을 갖다가 밭에다 뿌리거든요. 그럼 그 항생제가 그대로 밭에 들어가서 또 미생물들을 죽이죠. 예. 그 다음에 축분 오염.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짐승들의 똥오줌에 질식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국토가.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무슨 말이냐면 아니죠. 축분이 많으면 좋은 게 아니고 축분이 충분히 잘 분해돼서 흙이랑 동화가 돼야 좋은 거예요. 근데 흙하고 동화될 시간적 여유도 없을 만큼
축분이 과도하게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 우리나라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우리나라 땅에서 너무 많은 동물들을 기르고 있는 거죠. 네, 우리나라 땅에서 너무 많은 동물이 살고 있다는 것도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국토에서 생산되는 식물을 먹고 그 정도 양에 맞는 동물과 사람의 인구가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땅에서 생산된 식물이 아니고 외국에서 생산된 식물을 사료로 수입해서 먹이잖아요. 그럼 무제한으로 동물의 숫자가 늘어날 수 있죠. 땅에, 우리 국토에. 그러면 그 무제한으로 늘어난 동물들의 똥오줌을 어떻게 감당하냐의 문제가 봉착하게 되는 거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산 유전자 조작 옥수수 사료를 사다가 닭하고 돼지하고 소하고 심지어 개까지 그걸 먹이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그 축분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양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뭐 군에서 막 공짜로 나눠준다고 하는데도 안 가져가죠. 너무 넘쳐나니까. 근데 축분이 일단 오염돼 있다는 게 문제고요. 유전자 조작 사료를 먹은 동물들이 한개를 먹은 상태에서 배설한 것들이잖아요. 또 하나의 문제는 너무 많아서 분해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똥을 분해 안 하고 흙에 넣으면 작물이 다 타버리잖아요. 근데 그걸 분해하려면 또 그 시간이 필요하고 아니면 에너지를 사용해서 뒤집어주고 통기를 시키고 막 뒤집게 해야 빨라지는데 그럼 또 에너지 소비거든요. 또 석유를 사용해야 되고 돈이 들어가고 이런 걸 하면서 우리가 뭐 무슨 북한 농업을 우리가 어떻게 뭐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잘못된 거죠. 우리의 이런 모델을 가지고 북한을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가겠다? 절대로 저는 반대고요. 잘못된 방향을 생각하고 또 세 번째 보시면 이제 고비용의 문제죠. 그 농민들이 지금 돈을 벌고 있나요? 농민들 경제적으로 좋나요? 좋아지고 있나요? 일부는 뭐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면 전부 이제 농사 짓는다 그러면은 농약 사오고 비료 사오고 미생물 사오고 농자 사오고 기계 사오고 아니면 뭐 빌리거나 석유, 원유, 기름 사오고 이렇게 해서 농사 짓잖아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러면 비용 건지려면 또 비싸게 팔아야 되고 그럼 외국 농산물에 비해서 안 팔리죠. 더 싸니까. 근데 아까 북한이 화학 비료에 덫에 걸렸다고 말한 것과 똑같이 우리 농민들도 시판 농자재에 덫에 걸려가지고 이거 없이 농사 못 지어요. 농약, 비료, 종자 이거 사다 쓰는 거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끊기는 순간 우리도 식량 생산 못하는 구조로 가 있습니다. 고비용으로 가면은 결국은 농민들이 이제 빈곤하게 되고 그럼 농촌이 파괴되고 그러면 뭐 도시로 이제 올라오는 거죠. 이게 뭐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고요. 제가 약간 뭐 필리핀 사진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요. 정말 비참하고 좀 많이 분노가 느껴지는 상태들이죠. 그 가난한 필리핀의 그 내전 지역을 갔었는데 거기에 가장 가난한 지역이라는 곳을 갔는데 전부 화학비료 사다 쓰고 농약 뿌리고 그 다국적 대기업들의 종자를 갖다가 심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놨냐 이거죠. 그러면서 당연히 그런 농사를 반복할수록 빈곤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 들어가 있으면서 어떻게 농민들의 어떤 경제력을 확보해주고 잘 살게 해주고 여유롭게 만들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캐나다가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캐나다에서 제가 어떤 학자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나중에 제공해드릴 수 있어요.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캐나다 지금 농민들이 매출을 올리잖아요. 100이라는 매출을 올린다고 쳤을 때 $100
매출을 올린다고 쳤을 때 자재를 구매하는데 나가는 돈이 100입니다. 100. 똑같아요. 100. 100이란 돈을 벌고 100이란 돈을 써가지고 비료랑 뭐 농약이랑 기계랑 뭐 이런 거 다 쓰는데 돈 다 나가요. 종자하고. 이게 무슨 지속 가능하고 이게 무슨 농민을 위한 농업일 수가 있어요. 구조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거고, 구조적으로 농민이 아니라 다른 주체들을 살찌우고 있는 농업이죠. 그게 결국은 이제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기업들, 농약회사, 비료회사, 종자회사, 기계회사, 석유기업들, 이런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공모하는 농업으로 바뀌어 있는 거죠.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나마 따라가지도 못하는 북한 같은 경우는 농업이 몰락해버리고 그 피해는 전부 백성들이 겪으면서 수십만 명이 죽어나가야 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 매우 낮죠. 쌀은 어떻게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곡물들 굉장히 자급률이 낮기 때문에 뭐 경제난이 오거나 뭐 식량 수입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지금 그 코로나 사태랑 또 식량 생산에 그 문제가 연결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최근에 제가 기사들을 보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막 농업 생산 기지들을 생산 금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농민들이 모여가지고 작업하면서 병이 퍼진다고. 그러면서 그 식량 생산이 중단이 되고 멀쩡하던 작물들을 다 파괴해서 갈아엎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 미래가 식량 자급률이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 어떻게 버텨나갈 것이냐. 누가 이런 걸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냐 이거죠. 대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여기서부터 그냥 저의 제안이고, 뭐 제가 정답을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제 생각들을 그냥 쭉 쓴 것들이고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제발 이제 자연을 좀 존중하고 자연을 따르고 자연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바꿔가자. 지금 우리가 무슨 자연을 파괴하고 수탈하는 정도가, 저는 솔직히 인간인 것이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정말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의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고, 뭐 해충이라고 해서 농약 뿌리고, 잡초라고 해서 제초제 뿌리고, 뭐 이런 것들 하는데, 독일에서 연구한 결과, 27년간 연구를 했어요. 27년간 연구를 한 결과 뭐라고 발표했냐면, 곤충의 숫자가 27년간, 거의 30년간 곤충의 숫자가 70%가 사라졌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70%가 남아있다가 아니고 70%가 사라졌어요. 70% 이상이 사라졌어요. 예전에 한 3분의 1, 4분의 1 숫자도 안 돼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뿌리는 게 다 살충제잖아요. 곤충 죽으라고 엄청난 양의 농약을 환경에다 살포하잖아요. 다 죽인 거죠. 그리고 그래서 흙을 살리는 농사로 좀 돌아가야겠다. 기계를 가지고 심경을 해서 흙을 파괴하거나 비료를 써서 흙을 비료 중독자로 만든다. 비료 중독자라는 게 비료 없이는 더 이상 생산 안 되는 거죠. 이게 마약하고 똑같아요. 마약도 한 번 하고 나면 끊을 수가 없고 점점 많은 양의 마약을 필요로 하게 되잖아요.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흙을 죽이고 있는 거죠. 항생제 아까 말씀드렸고요. 흙을 살리면서 흙이 살아나면서 흙이 물을 머금는 흙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죠. 물이 흙을 쓸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물이 흙 속으로 스며들어가게 되고 홍수가 사라지고 가뭄이 사라지는 그런 농업.
그 물질의 순환과 식물 동물의 균형은 상당히 좀 기술적인 이야기인데 이거는 기술 이론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물질이라는 것이 순환을 해야 되는 것이고 외부에서 들어오거나 외부로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땅에서 나온 식물은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그 어떠한 유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식물을 먹고 우리 조상들이 전부 다 100% 그랬죠. 식물을 먹고 그 식물을 먹은 배설물을 전부 다 흙으로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물질이 순환을 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식물, 동물 먹고 그거 그냥 그 수세식 화장실 아주 문명적인 거라고 생각하면서 강으로 바다로 흘려보내고 위생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흙에서 양분이 유실되니까 화학비료 사다 쓰면서 이제 과학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다신 양파 샬롯이라고 알아. 양파 같이 생길 때 가늘어 갖고 쬐까니까 이렇게 넓은 같이 생겼어. 샬롯. 요즘 여기 뮤트 좀. 그 뮤트를 좀 하세요. 그 양파 좋은데. 뭔 소리야? 저희 아빠 이야기를 들렸어요. 금속어 하시는 거 선생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요? 금속으로 하세요. 네. 자, 그 다음은 식물, 동물의 균형인데요. 이 부분도 어떠한 주어진 땅 속에는 적절한 식물의 숫자와 동물의 숫자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식물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동물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식물과 동물의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만이 그 땅의 흙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이건 원칙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식물이 사라지거나 땅에서 동물이 사라지면 그 흙은 기억해 줄 수가 없어요. 위원님 그 파티서판트에 들어가시면 이름에 대고 뮤트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해야 되나요, 근데? 다른 분이 좀 하면 좋겠는데. 예, 된 것 같네요, 그래도. 자, 계속 할게요. 숲과 밭의 시너지라고 했는데요.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지만은 숲과 밭, 자연과 인간, 야생과 문명, 이게 서로 대립하고 적대적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도와주는 관계로 만들어가자 이거죠. 지금 너무 이제 다락밭 조성사업 아까 말씀드렸지만 숲을 없애버리고 거기다 밭을 만들자라는 접근을 취했던 결과는 숲도 사라지고 밭도 사라지고 식량도 사라지고 사람들도 죽어가는 상황이 되죠. 그런데 숲과 밭은 서로를 도와야만 한다는 주장이고요. 숲은 밭을 살리고 밭은 숲을 따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밭이 숲의 일부가 돼가지고 숲의 일부로서 기능을 해준다 이 말이죠. 밭의 흙이 점점 숲의 흙처럼 좋아지고 밭이 숲이랑 연결되어 가지고 같은 생태계를 이루면서 건강한 자연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 야생 동물들도 이렇게 숲이랑 밭이랑 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야생 동물도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죽이죠. 너무 죽이고 뭐 자기 닭 잡아 먹는다고 이렇게 살쾡이도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러던데 제 경우에는 지난 여름에 블루베리 농장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 곰이 매일 왔어요. 매일 한 마리만 온 게 아니고 한 3마리 정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블루베리를 어마어마하게 먹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좀 처음에는 걱정이 됐죠. 저 곰들이 블루베리 다 먹으면 우리가 뭘 수확하나 했는데
관점을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밭의 블루베리가 굉장히 맛이 좋았는데 제가 나중에 깨달았죠. 아, 이유가 곰똥 때문에 그렇구나. 그 밭에 수백 개의 공똥 더미들이 있는데 그게 결국은 블루베리를 살찌고 있더라고요. 곰을 이제 못 오게 막아버리고 인간만 블루베리 먹겠다라고 해가지고 싹 따가지고 도시로 팔아버리고 그럼 인간들이 블루베리 먹고 인간들은 똥을 돌려주지 않잖아요. 곰처럼. 곰은 좀 나누는 마음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냥 변기에다 넣고 그냥 흘려보내기 때문에 물질의 순환, 아까 말씀드린 물질의 순환이 안 되고 양분이 유실된단 말이에요. 곰이 좀 먹는 거, 좀 먹으면 좀 어때요? 야생동물들이 우리보다 더 오랫동안 이 땅에 살아왔고 우리가 그들의 터전을 뺏어서 밭을 만든 거거든요. 먹으러 오면 좀 먹게 놔두고 좀 관대하게 대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푸드 포레스트라는 개념이 이건 제가 만든 개념이 아니고 지금 퍼마컬처라는 곳에서 많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푸드 포레스트라는 게 숲은 숲인데 식량을 생산해내는 숲을 만들자 이거고요. 이게 뭐 그냥 유실수 뭐 사과나무의 숲을 만들자 뭐 이런 뜻이 아니고 자연에 있는 숲의 모양을 흉내내 가지고 식량을 만들자는 개념이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자연에 있는 숲은 아주 키 큰 나무도 있고 키 작은 나무도 있고 덤불도 있고 관목도 있고 이렇게 그 키 큰 풀도 있고 키 낮은 풀도 있고 덩굴 기어다니는 풀도 있고 그다음에 뿌리 식물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 레이어, 그 층들을 자연을 본따 가지고 그 속에다가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식물들을 위치시켜 가지고 결국은 그들 자체가 숲을 만들어 가도록 유도해 보자라고 하는데요. 이게 제법 성공적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서양 쪽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인터넷 보시면 자료가 많이 있고 아주 좋죠. 그러면 숲도 살아나고 식량도 생산하고 더 좋은 점은 사람의 노동력을 별로 요구하지가 않아요. 자연의 숲처럼 그냥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생태계가. 그러면 사람이 가끔 가가지고 이렇게 그 나뭇잎 그 나무 같은 거 이렇게 가지 쳐가지고 땅에 깔아주고 뭐 이런 거 좀 해주고 하면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하나의 생태계가 형성돼가지고 흙이 비옥해지면서 식량을 생산해내게 돼요. 이런 거는 아주 좋은 모델이죠. 그러면 이런 곳이 많아질수록 그 홍수나 가뭄의 피해도 사라지게 되고 이런 게 중동 지역에서도 지금 요르단 쪽에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 제프 러턴이라는 분의 그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그래도 성공적입니다. 물을 또 특히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용할 것이냐 그래서 조경 문제랑 결합시켜서 진행을 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의 통일 한국 한반도 미래에 있어가지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죠. 마지막에는 제가 쓴 말인데 저의 제안인데 경축복합 그 식물과 동물을 같이 기르자. 그 농임융합 농업과 임업을 융합시키고 자립소농 자립적인 소규모 단위들의 작지만 강한 농업의 단위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게 우리가 과거에 전통적으로 해온 농업이랑 크게 다르지 않죠. 특히 경축, 복합 이런 거 우리 조상들이 식물을 기르면서 동물을 안 기른 적이 없잖아요. 항상 닭이나 돼지나 소나 이런 게 같이 있었고 그러면 밭에서 나오는 가장 좋은 식량들은 사람이 취하고 밭에서 나오는 식물 중에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거, 뭐 지푸라기나 뭐 껍질이나 뭐 이런 거는 동물을 주잖아요. 동물을 먹이고 그리고 사람의 똥이나 동물의 똥은 전부 또 밭으로 돌려보내고 낭비되는 자원이 하나도 없고 물질의 순환이 이루어지고 동물과 식물이 균형을 이루어서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단순히 뭐
옛날 것이 좋아서 전통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려온 맥락을 보시면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말해서 자연에 순응하지 않고 자연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는 대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흑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한반도의 미래를 구상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굉장히 뭐 한국은 뭐 북한을 보면서 아 우리는 그래도 자본력과 기술력이 있고 하면서 되게 이렇게 좀 자만에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농업을 보면 제가 보기엔 위기를 향해서 가고 있으면서 자아도취에 빠져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런 지혜, 이런 자연에 순응하는 지혜 이런 쪽으로 많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임융합이라는 것도 농업과 임업이라는 게 숲과 밭이 서로 도와주는 구조를 만들어가자. 숲과 밭을 대립관계로 만들지 말자. 야생동식물들을 존중하고 좀 삶의 터전을 함께 고려하는 그런 농업. 자립소농이라는 건 자립이라는 거는 그 외부로부터 구입해오는 자재, 농약, 비료, 종자, 기계, 기름 이런 걸로부터 가급적이면 100%는 불가능하겠죠. 근데 가급적이면 자꾸 독립을 해서 어떤 국제 시장이나 국제 수급에서의 충격이 발생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로 자꾸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 먼 얘기가 아니고 국제 수급에서 타격이 왔을 때 곤경에 빠진 게 사실 북한의 식량 문제 아닙니까? 그 화학 비료에 의존하다가. 자, 첫째는 자연에 순응하는 농업을 제가 제안을 하고 싶고 둘째는 두 가지인데 무비용 농업을 과감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언제부터 농업이 꼭 돈 있는 사람만 할 수가 있고 또 돈 있는 심지어 지금 유기농도 돈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상태가 됐고 다시 또 생산물도 돈 있는 사람만 유기농을 먹을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농업이 돈 있어야만 할 수가 있는 걸로 된 거죠. 이런 건 사실 타락이죠, 타락. 농업 자체가 원래 무비용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농약, 비료, 기계, 석유, 종자 기업에 대해서 의존을 하는 구조를 탈피해 나가자. 왜냐하면 그것이 곧 고비용으로 연결되고 고비용은 농민들의 빈곤 그리고 농민들의 기술적인 의존을 만들어내죠. 농민들이 다 예속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 돈을 번 게 누구냐? 전부 농약, 비료, 기계, 석유, 종자 기업들이 돈을 벌었고 농민들은 돈 번 게 없어요. 전부 빚더미에 빠지고 가난해지고 심지어 자살하고 인도가 지난 30년간 농민 자살이 몇 명인지 아세요? 인도의 농민 자살. 너무 큰 사안이라서 위키피디아에 항목 하나가 할애돼 있어요. 인도의 농민 자살이라는 걸로. 인도에서 30년간 30만 명이 자살을 했어요. 그게 전부 다 뭐랑 겹치느냐? 인도 농업이 농약, 비료, 기계, 석유, 종자 농업으로 가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또 유전자 조작까지 들어왔죠. 종자 기업들의 야심이죠. 요즘 전 세계 종자의 4분의 1을 한 기업이 생산하고 전 세계 농약의 3분의 1을 한 기업이 생산하죠. 그러면 이제 종자에 대한 종자에 대한 지배를 완성하면 식량에 대한 지배를 완성하고 그럼 전체 인류는 그 사람들의 손아귀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종자라는 것도
좀 자가 채종, 스스로 종자를 생산하고 보관하고 다시 심고 그런 쪽으로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심지어 종자에도 지금 특허가 다 붙어가지고 대기업 종자를 그렇게 했다가는 고소당합니다. 생명에 대한 지배와 소유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셋째는 자원을 귀하게 여기는 기술. 지금 우리가 뭐 우리나라는 엄청 잘 산다고 생각하면서 그 음식 쓰레기 엄청나게 버리고 뭐 똥오줌 같은 거는 더러워서 농사에 생각도 못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우리 한민족 5,000년 역사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농사 지었던 적은 없고요. 인분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우리 국토가 1만 년을 농사를 지탱을 해 온 겁니다. 인분이나 축분이나. 근데 그거를 무슨 뭐 위생적이고 문명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수질 오염시키고 처리 비용 일으키고 토양의 양분을 유출하고 이러면서 굉장한 무슨 진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심지어 그런 말도 있어요.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오줌만 받아도 미국에서는 질소 비료가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데도 그렇게 안 하죠. 다 버리잖아요. 다 버리고 사다 써야만 이제 농약, 비료, 기계, 석유, 종자 기업들이 돈을 벌죠. 그렇게 만들어진 구조라는 거죠. 이게 누굴 위해서 만든 구조예요. 그래서 기업이 아닌 인민을 위한 기술로 가자는 거죠. 기업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농민을 위한 기술로 가자는 거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기술로 가자는 거죠. 돈이 있어야만 할 수 있고 지식이 있어야만 할 수 있고 뭐 대학을 나와야만 할 수 있고 이런 기술이 아니고 아까 필리핀의 그 가장 가난한 어촌의 그 평범한 주부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그런 걸 통해서 서서히 우리 국토를 살리는 구상을 해 나가야지. 우리가 막 의시되면서 우리의 자본력과 기술력으로 뭐 이런 북한의 뭐 농업 문제나 이런 거 뭐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착각에 빠져 있으면 너무나도 위험하다는 거죠. 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그래서 통일 한반도의 미래는 흙과 나무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문명으로 만들어 가자는 것이 예, 제 생각입니다. 무슨 뭐 돈이 많은 국가나 뭐 핵무장을 해서 군사력이 강한 국가나 기술력이 발달해가지고 뭐 유전자 조작을 잘하는 국가나 농약을 기막히게 생산하는 그런 국가가 아니고 제발 좀 자연을 사랑할 줄 알고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문명이 되어야 통일의 의미가 있지. 우리 통일해가지고 새로운 나라가 한반도가 되는데 그 나쁜 국가들, 나쁜 기업이 하는 똑같은 짓을 하는 그런 국가를 만들면 그 통일해서 뭐 하겠어요. 통일해서 그 세계적으로도 이런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통일을 해가지고 국토 관리, 산림 회복, 환경 녹화, 그리고 농업의 미래는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것까지 제시할 수 있는 국가가 되자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예,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전부 뮤트 끄시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스크린샷.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의 종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언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같은 시간에 해요. 네, 예, 감사합니다. 이슈 없이 잘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저 사진들 나오게 해서 한번 단체 사진 찍죠. 비디오 나오게 해서. 지금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밖에 얼굴이 안 나와요. 얼굴 나오게 하세요. 저는 뭐- 뭐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질문이나 뭐 하시고 싶은 말이나 의견 있으시면 질문 받지 않아요? 네, 질문하세요. 네.
지금 캐나다 쪽에서의 그 아주 농업의 명강의 그 미래는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윤 의원님. 캐나다에 뭐요? 잘 못 들었습니다. 예. 지금 제가 두 개 컴퓨터하고 그 셀폰이거든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 캐나다의 지금 농업 환경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만약에 정부 차원에서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어떤 측면에 지원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원이라는 게 캐나다가 뭐 북한을 지원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친환경적인, 그러니까 예전의 그 농법으로 회귀하려는 그런 움직임에서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뭐 해줄 수 있는 뭐가 있는지요? 그 캐나다, 미국, 호주 이런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 그리고 농업 대국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농업도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고요. 그 어마어마하게 큰 땅에다가 기계를 이용해가지고 농약들이 활발하게 되거든요. 왜 이렇게 규모가 크겠어요? 규모가 큰 이유가 면적당 나오는 수입이 너무너무 적기 때문에 계속 키우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너무 커지면 조금 더 수익이 더 나겠지라고 해서 키우는 건데 진짜 그것도 잘 안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캐나다 그 학자 연구로 농민들의 버는 돈이 생기면 자재값으로 나가는 돈, 자재 속자들이 버는 돈 정확하게 똑같아요. 농민들 버는 돈 하나도 없고요. 네네. 그래서 그 여기가 자연환경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나마 농사가 지탱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행 농업도 잘 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하고요. 유기농업 쪽에 대한 정부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하면 여기 유기농업도 돈 있는 사람을 위한 유기농업 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을 받으려면 인증 기관에다가 상당한 돈을 내야 돼요. 매년. 그리고 검사받고. 근데 유기농업에서 사용이 허용된 자재들이 예를 들어 퇴비, 일반 소농이 만들어 쓸 수 있는 퇴비가 아니에요. 반드시 대기업에서 만든 퇴비를 사다 써야만 유기농 인증을 받도록 만들어요. 예를 들어 제가 그냥 밭에서 나가지고 나가가지고 퇴비 만들어서 이거 밭에 치면서 유기농이다라고 하면 저는 그건 불법이 돼요. 그게 유기농이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서 유기농 생산을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판매도 비싸게 하고 그럼 다시 돈 있는 사람하고 그렇게 만들어져요. 네네. 네. 오늘 좋은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른 분 질문 없으시면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예 마치죠. 감사합니다. 스크린샷, 예, 그렇게